안녕하세요. 2012년 2월 12일에 있었던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와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응시하는 학생들 모두 이 강의를 참고할 수 있으니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1과목 기계 재료 및 기계 요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구용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물어보고 있죠. 공구용 재료에 앞서서 공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아래 보는 것과 같이 커터, 드릴, 리머, 탭, 엔드밀, 보링 등등 굉장히 다양한 공구들이 있죠. 이러한 공구의 특징은 동일합니다. 재료를 가공하고 절삭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가공하고 절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료보다 안정적이고 튼튼해야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내마멸성과 내충격성이 클 것이라고 되어 있죠. 내마멸성과 내충격성이 크다는 것은 마멸이 잘 안되고 충격에도 잘 버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구용 재료로 적합합니다. 2번입니다. 열 처리에 의한 변형이 클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변형이 크면 치수 및 정밀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구용 재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구용 재료 같은 경우에는 재료보다 강도나 경도가 일단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항상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공구, 예를 들면 탭을 예로 들어볼까요? 파이 10짜리 탭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열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치수가 늘어나 버리게 되면 이 용도로 원래 사용하려던 치수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구용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로 열 처리에 의한 변형이 크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가열에 의한 경도 변화가 적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열이 발생해도 공구 경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야지만 공구용 재료로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가공하고 절삭하다 보면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4번 제조 및 취급이 쉽고 가격이 쌀 것이라고 되어 있죠. 공구는 말 그대로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고 쉽게 취급할 수 있을 뿐더러 가격도 싸야만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공구용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2번 열 처리에 의한 변형이 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알루미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보는 알루미늄은 대부분 이러한 형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알루미늄 원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러한 알루미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합금 재질로 많이 사용한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합금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특히 이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합금 재료들이 있는데요. Y합금과 듀랄루민입니다. 이거는 다른 기능사 문제로도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듀랄루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과 구리, 마그네슘, 망간을 합친 이러한 합금인데요. 이걸 줄여서 알구마망이라고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Y합금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과 구리, 마그네슘, 니켈을 합친 합금인데요. 이거는 줄여서 알구마니라고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랄루민은 알구마망이다. Y합금은
알고 많이다. 이거 두 가지는 꼭 외우고 넘어가야만 나중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내식성이 우수하다. 알루미늄은 겉에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있으면은 처음에 이렇게 알루미늄을 커팅을 했을 때는 굉장히 광택이 나지만 이 광택이 나는 부분이 공기와 만나면서 산화가 일어납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면서 산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산화가 일어남으로써 피막이 형성되는데 이 때문에 내식성이 우수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식이 잘 안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그 산화 알루미늄 피막을 통해서 이 내부에 있는 알루미늄이 다들 보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3번 용접이나 납점이 비교적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용접이나 납점이 매우 쉬운 편입니다. 말 그대로 알루미늄은 기계적인 가공이나 기계적인 변형 그리고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편한 축에 속합니다. 4번입니다. 전연성이 우수하고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만들기 쉽다라고 되어 있죠. 아래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봉제로도 만들 수도 있고 판재로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전연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볍고 기계적인 성질이 우수하다는 특징까지 같이 알아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번 문제 알루미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용접이나 납점이 오히려 매우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특정한 모양의 것을 인장하여 탄성 한도를 넘어서 소성 변형시킨 후에도 하중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현상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1번은 취성입니다. 취성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단단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얼마나 단단하냐면 힘이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외부의 힘, 외력이 가해졌을 때 취성이 높은 재료나 높은 물질들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깨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취성이라고 합니다. 2번 탄성, 초탄성이라고 되어 있죠. 탄성 같은 경우에는 하중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현상을 바로 이 탄성이라고 합니다. 3번 연성, 연성 같은 경우에는 외력이 가해졌을 때 변형이 일어나는 그러한 물질을 연성 재료라고 하고 그리고 그 현상 자체를 연성이라고 합니다. 4번 소성 같은 경우에는 외력이 가해졌을 때 변형이 일어나고 이 변형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는 완전히 변형이 일어나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성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변형이 일어난 다음에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을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의 답은 2번이지만 추가적으로 여기 응력 변형률 선도를 알고 갔으면 좋겠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력 변형률 선도를 그리게 되면 위와 같이 그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탄성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구간은 소성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탄성 구간에는 일정한 기울기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외력이 가해져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재료의
탄성 계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탄성이 어느 정도 일어나다가 탄성의 한계점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이제 변형이 이 지점보다 더 갔을 경우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힘들다 하는 그 한도가 바로 탄성 한도입니다. 그리고 이 비례해서 힘이 가해지는 거에 비례해가지고 변형이 계속 일어난다. 근데 그 변형이 일어나는 비례가 이제 점점 흐트러지는 구간, 그것을 비례 한도라고 하는데요. 탄성 한도와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례 한도와 탄성 한도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비례 한도가 탄성 한도보다 조금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힘이 계속 가해져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재료가 원래 그 탄성을 유지할 수 없겠어. 이제는 완전히 변형이 일어난다, 항복을 한다 하는 그 지점을 이제 항복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에 있는 항복점을 상항복점이라고 하고 이 나중에 아래에 생기는 항복점을 하항복점이라고 합니다. 이 하항복점을 넘어서면 이제 새로운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힘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 심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극한에 치달아가지고 가장 큰 힘이 가해질 때를 바로 이 극한 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을 의미합니다. 이 극한 강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이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극한 강도가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극한 강도가 넘어서면 네킹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원형 봉제를 예로 들어볼게요. 원형 봉제의 극한 강도가 넘어선 힘이 극한 강도 이후로 이렇게 계속 응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네킹이 일어나는데 네킹이 일어나게 되면 이 원형 봉제가 점점 이렇게 얇아지면서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지점이 점점 좁아지다가 나중에는 뚝 하고 끊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파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킹을 통해서 파단이 일어난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죠. 위에 보면은 진, 공칭 이렇게 두 가지를 써놨는데 이 파단이 일어난다 라고 방금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공칭 응력에 따른 파단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칭 응력이란 것은 우리가 공학적으로 계산을 하기 편하게 만든 것을 공칭 응력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진짜 진응력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실제 파단점은 이 지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응력의 파단점이에요. 그래서 진응력, 공칭응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나중에 진응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중요한 것은 탄성 구간과 소성 구간이 있다. 그리고 탄성 구간의 기울기는 탄성 계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탄성이 일어나는 최대 한도가 탄성 한도. 그리고 힘이 가해지는 거에 비례해가지고 변형이 일어나는 한도가 비례 한도이다. 그리고 탄성 한도와 비례 한도는 거의 유사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 상항복점과 하항복점이 있는데 이 항복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이 지점부터는 소성 변형이 시작되게 된다.
그리고 이 소성 변형이 일어나다가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응력에 도달하면 이 지점을 극한 강도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극한 강도를 넘어서게 되면 네킹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파단에 이르게 된다. 재료가 잘라지게 된다. 파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응력 변형률 선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자주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 짚어두고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합성 수지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먼저 합성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써놓았지만 합성 수지는 크게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합성 수지를 뜻하고요. 열 경화성 수지는 상대적으로 열에 잘 버티는 그러한 합성 수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열 가소성 수지에 속하는 것과 열 경화성 수지에 속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알아보아야겠죠. 열 가소성 수지에 속하는 것은 아크릴 수지, 그리고 폴리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티렌 수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펫 수지와 나일론까지 열 가소성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실리콘 수지, 요소 수지, 에폭시 수지가 있습니다. 이 열 가소성에 속하는 수지들, 열 경화성에 속하는 수지들을 꼭 구분해서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다른 모의고사의 다른 기출문제로도 출제가 자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에 속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합성 수지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는 합성 수지를 플라스틱이라고, 좀 좋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가볍고 튼튼하다. 맞죠? 플라스틱은 가볍고 튼튼합니다. 2번 전기 절연성이 좋다. 네, 맞습니다. 플라스틱은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죠. 3번 열에 약하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열 경화성 수지는 열에 잘 버틴다면서요?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열에 상대적으로 잘 버틴다는 거지 다른 금속이나 다른 재질에 비해서 열에 잘 버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합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열에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산알칼리에 약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산알칼리에 오히려 강합니다. 그래서 산성, 알칼리성, 액체 용액들을 보관할 때 이러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보관 용기를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5번 다음 중 알루미늄, 구리, 규소계의 합금으로 주조성과 절삭성이 우수하고 시효 효과가 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합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개 합금이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풀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부터 볼까요? 1번 실루민
실루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과 규소가 합쳐진 알루미늄 규소계 합금이 실루민입니다. 2번 라우탈. 라우탈은 이 5번 문제의 정답인데요. 알루미늄, 구리, 규소계 합금이며 말 그대로 주조성과 절삭성이 우수한 이러한 합금을 라우탈이라고 합니다. 3번 Y합금. Y합금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알구마니라고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듀랄루민도 같이 외워야만 된다고 이야기했죠. Y합금은 알구마니, 듀랄루민은 알구마망 꼭 암기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4번 로엑스. 로엑스 같은 경우에는 알구마니실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 규소가 이렇게 5가지의 원소들이 들어가고 이러한 알구마니실이라고 암기할 수 있는 암기할 수 있는 합금입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주조성과 절삭성 같은 경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뜨거운 센 물을 틀에 부어서 만드는 것을 주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재료, 어떠한 원통 재료든 철판 재료든 상관없이 어떠한 재료, 어떠한 물체를 가지고 그것을 가공하는, 절삭하는 것을 깎아내는 것을 절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조와 절삭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소결 초경 합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소결 초경 합금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소결 초경 합금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 원소 6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소결 초경 합금은 어떤 거냐면 금속 분말을 압축, 가열 성형하여 만드는 합금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금속 가루를 가지고 그거를 압축하고 뜨거운 온도에서 녹여가지고 합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소결 초경 합금입니다. 그리고 그 소결 초경 합금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원소 6가지가 아래와 같습니다. 텅스텐, 티타늄, 탄탈, 니오뷴, 몰디브덴, 알루미늄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꼭 알아두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면 소결 초경 합금을 만들 때 이 공정 과정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먼저 금속 분말과 바인더를 준비를 한 다음에 이거를 섞어냅니다. 이렇게 섞게 되면은 당연히 금속 분말과 바인더가 합쳐져서 조립화가 되겠죠. 그럼 이 조립화된 것을 몰딩해서 사출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비바인딩이라고 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세척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 후처리 도금을 통해서 완성품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결 초경 합금을 만드는 공정 과정, 기본적인 공정 과정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7번 풀림을 하는 주된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풀림은 어닐링이라고도 하죠. 풀림은 열처리의 열처리 중 하나인데요. 이 대표적인 열처리 4가지를 아래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이 열처리 같은 경우에는 가열을 하는 건 동일하지만 가열하고 이걸 유지시켰다가 어떻게 식혀내느냐에 따라서 열처리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우선 가장 빨리 식히는 것은 이 담금질입니다. 담금질 같은 경우에는 경도를 매우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담금질은 수랭, 유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물에다가 식히거나 기름에다가 넣어가지고 식혀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식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풀림인데요. 풀림은 노랭이라고 해서 노 안에서 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열을 해가지고 뜨겁게 만든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이것을 바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노 안에다가 더 이상 가열은 하지 않은 채 그 뜨거운 노 안에서 천천히 식히는 것이 바로 이 풀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불림 같은 경우에는 그 노에서 식히진 않지만 밖에 꺼내가지고 뭐 물이나 기름 속에 넣는 게 아니라 그 밖에 꺼내놓은 그 상태, 그 공기 중에 식히는 것이 바로 불림입니다. 풀림과 불림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효과가 조직이 균일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뜨임이 있는데요. 뜨임 같은 경우에는 담금질이 끝나고 시행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왜 뜨임을 해야 하냐면 담금질 같은 경우에는 금냉을 하는데요. 금냉을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내부 응력이 남거나 결함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경도만 높아졌기 때문에 재료 자체의 강도, 인성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약해진 편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가열을 시킨 다음에 뜨거운 온도에 유지를 시키고 천천히 식힘으로써 이 재료 자체가 훨씬 더 고급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도만 높은 게 아니라 경도도 높고 강도도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로 또 용도 자체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림을 하는 주된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잔류 응력을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풀림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조직이 이런 식으로 막 삐뚤빼뚤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 뭐 슬립 같은 것도 발생을 한 상태라고 하면 이것이 풀림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는 불림을 하게 되면 조직이 굉장히 균일해집니다. 특히 이 슬립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 잔류 응력이 남아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슬립이 대부분 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류 응력이 제거됩니다. 2번 경도의 증가. 경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질이 연화됩니다. 겉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질이 물렁물렁해진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번 절삭성의 향상. 조직이 굉장히 균일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직에 대해서 안정성이 생기고 이를 통하여 절삭성 자체도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4번 조직의 균일화.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이 균일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맞는 거고 경도가 증가한다가 가장 거리가 멀게 되겠네요. 8번 마찰 전동장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찰 전동장치의 예시를 아래 3개 준비해 놓았는데 마찰 전동장치란 마찰을 통해 회전 운동을 전달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구름 접촉이다. 이 마찰 전동장치는 말 그대로 접촉을 해서 마찰을 통해서 운동을 전달하기 때문에 구름 접촉이 맞습니다. 2번 무단 변속이 쉽게 이루어진다. 말 그대로 마찰을 통해서 이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단위 무단 변속이 당연히 쉽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무단 변속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쉽게 기어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기어 같은 경우에는 2가 있기 때문에 2와 2가 맞물려 가지고 동력이 전달되는 장치이죠. 이 기어 같은 경우에는 무단 변속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죠. 마찰차
이 마찰 전동 장치 같은 경우에는 속도비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찰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가 딱딱 정확하게 물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속도비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번 미끄러짐이 전혀 없는 동력 전달. 이거는 아니죠. 미끄러짐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마찰 전동 장치는 말 그대로 미끄러짐을 통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미끄럼이 있습니다. 4번 동력 전달에서 운전이 조용하다. 동력을 전달할 때 마찰로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이 조용한 편입니다. 다시 기어를 예로 들어볼 텐데요.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와 이가 딱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끄러운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9번 단면적이 25mm 제곱인 어떤 봉에 10kN의 인장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응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라고 묻고 있네요. 먼저 이 단면이 25mm 제곱이라고 했고 여기에 이렇게 인장 응력이 발생한다고 했네요. 그리고 이 인장 응력은 25k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력을 구할 때는 위에도 써놓았지만 단면적분에 걸리는 인장 하중 또는 압축 하중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면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25mm 제곱이라고 주어졌고요. 인장 하중 같은 경우 10kN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볼까요? 이 9번 문제에서 응력을 메가파스칼 단위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메가파스칼이 일단 뭔지 알아야 될 텐데요. 이거 이전에 파스칼이란 단위 같은 경우에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내용을 계산을 해볼까요? 25mm 제곱분에 10k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이 되겠죠.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40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되겠고 이것은 즉 400 메가파스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공질 재료에 윤활유를 함유하게 하여 급유할 필요가 없게 하는 베어링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급유할 필요, 즉 기름이 필요가 없는 베어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일 리스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리스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되는 이라는 뜻의 영어인데요. 리스가 붙은 경우, 그러니까 오일 리스라고 해서 리스가 붙는 경우에는 그 앞에 것이 필요가 없는, 앞에 게 없어도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름이 필요가 없는 베어링이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일리스 베어링 여기 아래 예시 하나를 넣었는데요. 이게 바로 오일리스 베어링입니다. 이 그림 한번 참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4번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죠?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미끄럼 베어링은 면 접촉하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 아래를 보면 베어링 캡으로 축이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이 베어링 캡과 이 베어링 메탈, 축을 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베어링 캡과 메탈이 바로 미끄럼 베어링입니다. 반면 구름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롤러 베어링, 볼 베어링 해가지고 이러한 롤러나 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롤러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접촉을 하겠죠. 그리고 볼 같은 경우에는 공 모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으로만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이나 면으로 접촉하는 것이 바로 구름 베어링이고, 면으로 접촉하는 것이 미끄럼 베어링입니다. 미끄럼 베어링은 면 접촉, 구름 베어링은 선 또는 점 접촉입니다. 스러스트 베어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연계된 게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스러스트 베어링은 축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받는 베어링이고, 레이디얼 베어링은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받는 그러한 베어링인데요. 아래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디얼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축이 들어오는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스러스트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축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기 때문에 축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수직의 방향으로 작용을 이렇게 하는 하중을 받는 베어링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이거를 쉽게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된다면, 이렇게 이런 베어링이 하나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베어링이 축의 수직 방향인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이 베어링이 스러스트 베어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잘 버티게 설계되었다 라고 한다면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번 축 방향의 하중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죄명 나사에 600N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허용 인정 응력이 5MPa일 때 나사의 호칭 지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먼저 나사의 호칭 지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총 3가지의 이러한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전단 하중만 작용할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축 하중만 작용한다고 나올 때는 이 두 번째 공식을, 마지막으로는 둘 다 작용한다.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다시 보면 축 방향의 하중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이렇게 나와 있죠. 말 그대로 둘 다 작용하는 예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공식들이 되게 많이 차이나 보이지만 사실상 여기에는 파이분의 4, 여기에는 2, 여기에는 3분의 8이 각각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모두 다 동일하고 이 숫자만 다른 거니까 숫자만 유의해서 암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번의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칭 지름은 3 곱하기 응력이 5MPa이고 그리고 8 곱하기 600N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5분의 4800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루트 320이 되겠네요. 루트 320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로 넣으면은 17.88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18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나사의 호칭 지름으로 적합한 것은 M1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기능사 시험 때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기능을 사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수기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공식을 구분해서 정확히 써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기어의 이 물림을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이를 축에 경사시켜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기어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평기어라고 나오죠. 이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기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스퍼 기어라고 이야기하는 기어가 바로 평기어입니다. 일반적인 기어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리컬 기어, 이 문제의 정답인데요. 이가 이렇게 경사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헬리컬 기어입니다. 나사 기어 같은 경우에도 이가 이렇게 경사져 있는데요. 헬리컬 기어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졌다 해도 이렇게 물리고 있지만 나사 기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반면에 하나는 이렇게 원통의 형태로 서로 엇갈려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헬리컬 기어와 나사 기어 모두 다 이가 축에 경사되어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긴 하지만 이것이 두 기어가 물린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렉과 피니언 기어라고 나왔는데요. 렉은 이렇게 길게 늘어진 말 그대로 기어를 다 폈다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기어를 펴가지고 직선으로 쭉 냅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렉, 풀어서 레크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크고요. 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작은 스퍼 기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접 기어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접하는 기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외접과 이렇게 내접이 있죠. 작은 기어가 큰 기어의 안에 들어와서 맞물리면은 내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기어가 밖으로 맞물리게 되면 외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퍼 기어 같은 경우에는 외접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접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기어의 안에서 이렇게 작은 기어가 돌아가는 것을 내접 기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직선 베벨 기어, 헬리컬 베벨 기어 등등 다양한 기어들이 있는데 이 기어들의 모양과 이 기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인치계 사다리꼴 나사선의 각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치계 사다리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측정 길이 표준인 미터계 또한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터계와 인치계로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삼각나사의 경우에 구분이 되는데요. 미터계 같은 경우에는 이 나사선의 각도가 60도입니다. 인치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휘트워스의 경우에는 55도고요. 유니파이 같은 경우에는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꼴 나사지만 삼각나사 또한 잘 나오니까 이것도 유의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사다리꼴 나사선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꼴 모양이 이러한 모양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터계와 인치계가 나눠지는데 미터계는 30도고 인치계는 29도입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1번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아래 그 나사산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나사에 대해서 넣어보았는데요. 주로 많이 쓰이는 이 삼각나사, 그리고 완전히 결합되어 완전히 풀리지 않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사각나사,
이 사각 나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가져온 사다리꼴 나사, 그리고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 한쪽으로는 쉽게 이동을 하지만 그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것이 막혀있는 톱니 나사, 그리고 둥글게 되어 있는 둥근 나사,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4번 스프링이 사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스프링을 여기 하나 예시로 넣어 보았는데요. 스프링의 사용 범위, 그러니까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1번 제동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동작용, 말 그대로 동작에 제어를 걸라 동작을 멈추게 하는 작용,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요.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멈추게 하는 작용을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충격 흡수.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잘 흡수하는 그러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동차에 보면은 자동차의 주행의 안정성과 그리고 충격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자동차 내부의 장치를 현가 장치라고 하는데요. 크게 3가지가 있죠. 스프링, 쇼크 옵서버, 스테빌라이저 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스프링이 담당하는 것이 충격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쇼크 옵서버 또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 스프링이 충격 흡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번 하중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잖아요. 체중계에 올라가면은 이 체중계가 있을 때 여기 눈금이 0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때 쭉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서 있는 게 아니라 재고 나서 내려오면은 다시 0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스프링 때문에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은 하중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에너지 축적이라고 4번이 나와 있는데, 에너지 축적 같은 경우에는 잘못 생각하면은 태양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거를 축적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힘을 모아놓고 축적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축적하냐? 원래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데, 스프링에 힘을 가해서 스프링을 이만큼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 스프링이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체가 되겠죠. 말 그대로 P만큼의 힘이 축적되어 있는 그러한 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프링은 에너지를 축적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5번 축에 키홈을 가공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키는 어디에 쓰이냐면 어떠한 회전체에 그 회전하는 힘을 축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키입니다. 회전체가 보통 모터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모터의 힘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가 연결된 축에 어떻게 전달을 하냐? 바로 이 키를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옆에 있는 표 하나씩 봐볼까요? 먼저 무힘 키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테이퍼가 100분의 1입니다. 무침 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것을 앞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키가 축 안쪽으로 묻혀있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키입니다. 평키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이 끝까지 쭉 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키입니다. 축은 자리만 평면 보스에 홈을 내고 이것이 바로 평키입니다. 안장키 같은 경우에는 축은 전혀 절삭하지 않고 보스에만 홈을 내는 건데 말 그대로 축을 절삭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축 부분이 정상적으로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반달 키인데요. 반달 키는 테이퍼 축에 주로 사용하는데 이게 축이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옆에서 볼 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키를 파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이 사각형 키에 비해서 많은 용량을 파내게 됩니다. 많은 용량을 파내면 당연히 축이 약해지겠죠. 그 다음 패더키는 미끄럼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축 방향으로 보스가 이동할 수가 있는 키입니다. 말 그대로 미끄러지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접선키입니다. 접선키는 두 개의 키가 이렇게 120도로 접선으로 만나 있는 건데요. 이 두 개의 키가 조합되어 가지고 큰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접선키입니다. 원뿔키는 말 그대로 갈라진 원뿔통에 끼워 넣어 마찰력으로 고정하는 것, 이렇게 마찰력으로 고정하는 것이 바로 원뿔키가 되겠습니다. 둥근 키는 키의 모양이 이렇게 둥글어서 둥근 키입니다. 스플라인은 축의 둘레에 이렇게 4에서 20개의 이렇게 턱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작하는 키를 의미하고요. 세레이션은 축의 작은 삼각형의 작은 이를 만드는데요. 스플라인 같은 경우랑 세레이션이 다른 점이 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삼각형 모양의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스플라인과 좀 더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5번 문제, 축의 키홈을 가공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안장키가 되겠죠. 말 그대로 얹힌다는 느낌, 말안장처럼 말안장은 말에 어떠한 가공, 어떠한 충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 위에 얹는 거죠. 그것처럼 축 위에 얹기 때문에 안장, 키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